그런 너는 왜 이서방 가고 남자랑 만나지도 않고. 눈치도 없으셔. 많이 만났어, 남자. 이젠 만나지만 말고 같이 살아도 봐. 할아버지가 곧 돌아가신다는 분명한 사실이 우리 셋에게 유익한 독이 된 것 같았다. 하지만 독은 독이었다. 점점 모르핀 투약 횟수가 잦아졌고 할아버지는 먹는 것마다 토하거나 아예 드시지 못했다. 깡통에 든 유동식을 들여도 마찬가지였다. 할아버지와 이야기하고 싶었다. 그냥 한두 시간만이라도 텔레비전을 끄고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고 싶었다. 할아버지는 평생 좋은 소리 한 번 하는 법 없이 무뚝뚝하기만 했는데 그게 고작 부끄러움 때문이었다니. 죽음에 이르러서야 겨우 부끄러움을 죽여가며 나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할아버지가 떠올랐다.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걸 사내답지 않다고 여기며 깔보던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었다. 가끔씩 그런 통제에도 불구하고 비어져 나왔던 사랑의 흔적들이 있었다. 엄마와 나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지켰다. 그리고 그 이유만으로 나는 엄마를 상당 부분 용서했고 장례를 치르고 나서는 일상적인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관계가 좋아졌다. 나는 오랜 시간 동안 엄마를 용서하지 않았었다. 엄마는 나를 낳자마자 일을 나갔고 흉한 소문이라도 되는 것처럼 아빠의 죽음을 덮으려는 데에만 급급해 보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엄마가 나로부터 아빠에 대한 애도의 기회를 빼앗아갔다고 생각했다. 비가 오면 우산을 가지고 온 학부모들을 제치고 비를 맞으며 집으로 갔던 일. 현관문 열쇠를 목에 걸고 동네를 돌아가기 싫은 집으로 걸어가던 일. 늘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자던 엄마. 그 흔한 잔소리 한번 하지 않던 무심한 엄마. 할아버지의 임종을 3시간여 앞두고 엄마는 장례식장을 예약하고 상을 치르면서 쓸 세면도구를 가방에 챙겨 넣었다. 할아버지의 숨소리가 점점 더 거칠어지자 나는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의 손은 물기 하나 없이 딱딱하고 차가웠다. 할아버지의 숨이 멎자 엄마는 병원에 전화를 걸어 구급차를 불렀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그뿐이었다. 내가 할아버지의 얇은 몸 위에 엎어져 울고 있을 때 엄마는 한 발자국 떨어져 서서 그런 할아버지와 나를 바라보기만 했다. 엄마는 울지 않았고 눈가에는 눈물조차 맺혀있지 않았다. 장례식장에서도 엄마는 손님들을 치르며 땅콩, 오징어포 같은 것들을 주워 먹었고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선선히 웃기도 했다. 화장실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던 소리, 소희 엄마 독한 거 보라지, 하나 있는 자식이 저리도 무정하니 죽은 노인네만 불쌍하네. 번듯한 아들 하나라도 뒀으면 이만큼 초라하지는 않았을 거야. 엄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껍데기만 보고 단죄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감이 치솟을 무렵 나는 그 사람들 편에 서서 엄마를 바라보지 않는 내 모습이 낯설었다. 슬픔을 억누르고 억누르다 결국은 어떻게 슬퍼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엄마였다. 평생을 함께 산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눈물을 풀어낼 수조차 없는 사람. 울고 개원해서 씻어낼 줄은 모르는 사람. 그저 차가운 손과 발, 두통처럼 보이지 않는 증상으로만 아픈 사람이 엄마였다. 장지로 가는 버스 안에서 나는 좀처럼 따뜻해지지 않는 엄마의 얼음장 같은 손을 붙잡고 있었다. 엄마는 퉁퉁 부은 내 얼굴을 차갑게 바라봤다. 엄마의 흰자위는 하얗다 못해 파란빛이 돌았다. 울고 싶어. 그 말을 하며 엄마는 힘들게 웃었다. 다 묶이지 않은 머리카락이 이리저리 흘러내려와 있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실핀을 꺼내서 엄마의 비어져 나온 머리카락을 머리에 고정시켰다. 너도 엄마가 이상해 보이지? 나는 고개를 가로젓다가 끄덕였다. 응, 엄만 정말 이상한 사람이야. 엄마에게 쌓인 감정을 풀지 못했을 때에는 하지 않았던 말이었다.
엄마는 조금 웃다가 내 어깨에 기대어 잠들어 버렸다. 할아버지의 옷은 4박스 정도로 정리를 해서 가까운 아름다운 가게에 기증했다. 구멍난 양말이며 얇아질 대로 얇아진 속옷, 기름때가 낀 플라스틱 핏, 밑창이 너덜너덜해진 운동화, 가죽이 허옇게 일어난 구두, 거의 다 쓴 코롱은 20리터짜리 종량제 봉투에 버렸다. 엄마는 별다른 고민 없이 할아버지가 80에서 90년대의 프로야구 기사를 모아놓은 스크랩북도 종량제 봉투에 버렸다. 신문을 읽을 때마다 쓰던 돋보기 안경과 틀니는 납골당 서랍에 넣기 위해 챙겼다. 평소에 쓰던 황토색 베레모, 여름철에 쓰던 중절모 하나, 두꺼운 펠트천으로 만든 감색 중절모는 내 방에 가져갔다. 엄마는 납골당 안에 넣을 사진 3장을 고르라고 했다. 나는 햇살이 환하게 들어오는 방에서 아직 아기인 나를 안고 있는 할아버지의 사진을 골랐다. 그리고 엄마의 중학교 졸업식에서 엄마와 한 뼘 정도 거리를 두고 서 있는 할아버지의 사진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에서 엄마와 할아버지는 그 흔한 꽃다발도 없이 가지런히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카메라 앞에 서 있었다. 하지만 엄마와 나 할아버지 이렇게 셋이 찍은 사진은 고작 한 장뿐이었다. 우리 셋은 반통짜리 수박을 앞에 두고 어색하게 앉아있다. 할아버지가 가운데에서 입을 꽉 다문 채 설핏 웃고 있고 나는 한 손에는 수박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V를 그리며 어색하게 웃는다. 엄마는 한 손에 시카를 들고 표정 없이 카메라를 바라본다. 사진을 찍은 사람은 쇼코였다. 엄마와 할아버지는 사진 찍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엄마는 사진 속 엄마의 얼굴이 너무 경직되어 보인다고 했고 할아버지는 늙은이 사진을 찍어서 뭐하냐고 말했다. 엄마는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할아버지는 젊은 자기의 모습을 진짜 자기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쇼코는 그래도 사진을 찍겠다며 따라다녔고 엄마와 할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사진을 찍었다. 쇼코는 그 사진을 할아버지에게 편지와 함께 보냈다. 사진 중에는 쇼코와 내가 천변에서 조금 떨어져 서서 찍은 사진도 있었다. 콘택트 렌즈를 끼기 전 알이 두꺼운 안경을 쓰고 있던 내 얼굴과 단정한 미소를 짓는 어린 쇼코가 거기에 있었다. 그때만 해도 쇼코가 나보다 한참은 어른처럼 느껴졌었는데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쇼코는 그저 어린애처럼 보였다. 쇼코가 보내온 사진은 노란색 고무줄에 묶여서 신발 박스의 맨 아래에 보관되어 있었다. 엄마가 거실에 신문지를 깔고 쪽파를 다듬는 사진, 할아버지와 내가 베란다에서 빨래를 넣는 모습, 할아버지와 엄마가 소파에 앉아서 어색하게 웃는 사진이 있었다. 할아버지가 베레모를 쓰고 천변 벤치에 앉아서 배드민턴 라켓으로 파리를 쫓아내는 듯한 포즈를 잡은 사진도 있었다. 나는 엄마에게 쇼코도 할아버지의 병을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다. 엄마는 할아버지와 쇼코 사이에 어떤 내용의 편지가 오고 갔는지 알지 못한다고 했다. 할아버지의 유품 속에서도 쇼코의 편지는 발견되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스크랩북과 사진을 제외한 기록물들을 모두 정리해버린 것 같았다. 그리고 내가 아는 한 할아버지의 마지막 투병 시기에 쇼코는 편지를 보내지 않았다. 아빠는 30년을 집에서만 보냈어. 엄마는 할아버지의 뒤통수에 달아서 내 피가 드러난 소파를 만지며 말했다.